제2장 단순함이 답이다. 80%의 일을 제거하는 파레토의 기술. 당신의 하루는 어떤 업무들로 채워져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화를 받고 잡무를 처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이렇게 자문한다.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것일까? 나는 오늘 진전을 이루었는가? 당신은 피곤하지만 성취감은 없다. 당신은 바빴지만 생산적이지는 않았다. 팀 페리스는 이 현상을 분주함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생산성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들은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많은 이메일에 답장할수록, 더 많은 회의에 참석할수록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노를 거꾸로 젓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항구에 도착할 수 없다. 팀 페리스는 자신이 주 80시간을 일하던 시절 자신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이 하는 일의 80%는 전체 성과의 20%만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가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보고서, 그가 수없이 주고받은 이메일, 그가 참석한 수많은 회의, 그가 응대한 까다로운 고객들. 이 모든 것이 단 20%의 가치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그 80%의 업무를 모두 중단했다. 그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돌아갔고 그의 수입은 증가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팀 페리스는 제거를 딜 프레임워크의 두 번째 단계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 제거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19세기 말 영국의 부의 분배를 연구하던 중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정원으로 나가 완두콩을 관찰했다. 콩깍지의 20%가 전체 완두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 법칙이 사회적 현상뿐 아니라 자연 현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깨달았다. 파레토의 법칙은 이후 비즈니스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매출의 80%는 상위 20%의 고객에서 나온다. 회의 성과의 80%는 회의 시간의 20%에서 나온다. 옷장의 80%는 상위 20%의 옷으로 채워진다. 범죄의 80%는 20%의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제품 결함의 80%는 20%의 공정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 법칙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20%의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해야 하며 80%의 저부가가치 활동은 과감히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존재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데니얼 카너먼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 이론을 다시 만난다. 카너먼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사고 모드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직관적이고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익숙한 길을 운전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화가 났는지를 직감할 때 시스템 1이 작동하고 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이며 논리적이고 상당한 노력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장단점을 분석할 때 시스템 2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 2가 게으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한 시스템 1에 의존하려 한다. 그리고 시스템 1은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새로운 것을 위협으로 인식한다. 당신이 오랫동안 해온 업무 방식, 당신이 익숙해진 회의 문화, 당신이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이메일. 이것들은 모두 시스템 1위 영역이다.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시스템 1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당신은 파레토의 법칙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팀 페리스는 이 시스템 1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강제적 제거를 제안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누군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여러 일 중에 80%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스템 2를 강제로 각성시키는 도구이다. 당신이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 이론을 만난다. 두히그는 습관이 신호 루틴 보상의 3단계 루프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신호는 특정 행동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방아쇠이다. 이는 장소, 시간, 감정 상태, 앞선 행동, 특정 인물 등이 될 수 있다. 루틴은 신호에 반응하여 수행하는 행동 자체이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9시에 하는 이메일 확인, 당신이 회의 시간에 하는 무의식적 펜 돌리기,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찾는 간식 등이 될 수 있다. 보상은 이 루틴이 당신에게 주는 만족감이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보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보상일 수도 있다. 두히그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호와 보상을 유지하되 루틴만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습관 변화의 황금률이다. 당신이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쿠키를 사먹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하자. 신호는 오후 3시 30분이라는 시간이다. 루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카페로 가서 쿠키를 사먹는 행동이다. 보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 음식 자체가 아니라 동료들과의 수다를 통해 얻는 사회적 연결감일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유지하면서 루틴만 바꾸면 된다. 쿠키 대신 동료와 함께 3분간 산책을 하는 것이다. 팀 페리스의 제거 전략은 이 습관 변화의 황금률을 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업무에서 반복하는 수많은 무의식적 루틴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우리를 방해하는 3가지 회방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회의, 토론, 전화통화,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이 일들은 당신의 시간만 빼앗아갈 뿐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다. 둘째,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다. 여기에는 이메일 읽고 답장 쓰기, 전화하기와 온 전화 답하기, 고객 서비스, 재정 보고, 판매 보고, 개인적 용무 등이 포함된다. 이 일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당신이 직접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셋째, 위임에 실패한 일이다. 여기에는 고객 문제 해결, 고객 응대, 모든 종류의 경상비 지출 등이 포함된다. 이 일들은 이미 당신의 업무 영역을 벗어났음에도 당신이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일들이다. 팀 페리스는 이 3가지 회방꾼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이메일을 읽고 쓰는 것을 제한하라. 그는 이메일 확인을 하루에 2번으로 제한할 것을 권한다. 발신, 수신 자동 안내 기능을 제거하고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이메일을 확인하라.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반발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적응했다. 긴급한 일은 전화를 했고, 그렇지 않은 일은 이메일을 보내고 기다렸다. 놀랍게도 긴급하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의 대부분은 하루를 기다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둘째,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라. 그는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을 분리하기 위해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하나는 가족과 핵심 고객만 알 수 있는 번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번호이다. 후자는 온라인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여 긴급하지 않은 메시지는 한꺼번에 확인하면 된다. 셋째, 거절하거나 회의를 피하는 기술을 익혀라. 그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새로운 부사장님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2시간 가까이 준비한 후 보고를 드렸는데 부사장은 2분도 안 되어 손을 들며 친절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팀,
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만 말해주면 된다네. 이 경험을 통해 팀 페리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상사는 관리자일 뿐 노예의 주인이 아니다. 당신이 현 상황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으면 상사는 당신의 효율성을 존중한다. 넷째,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라. 비슷한 성격의 업무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라. 이메일 확인, 전화 응대, 행정 처리. 이 업무들은 각각은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중간중간 끼어들 때마다 당신의 집중력을 파괴한다. 당신의 뇌는 한 가지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할 때마다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 전환 비용을 줄여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칼 뉴포트의 딥워크 개념을 다시 한번 만난다. 뉴포트는 현대사회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딥워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딥워크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에 완전히 몰두하는 능력이다. 뉴포트는 이것이 단순히 계획을 짜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외에도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딥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정도를 넘어서 온전하게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환경과 습관을 개발하고 익히는 것이 핵심이다. 뉴포트의 통찰은 팀 페리스의 제거 전략과 정확히 연결된다. 얕은 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깊은 일에 집중할 수 없다. 당신이 하루 종일 이메일과 전화와 회의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딥워크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전환하고 분산되고 피로해진다. 뉴포트는 딥워크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로 형성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몰입의 즐거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만족감 중 하나이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깊이 있는 집중이다. 여기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이 결정적으로 연결된다. 칙센트미하이는 13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한 후 심리학을 공부하여 몰입 개념을 창시한 독특한 학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순간은 어떤 도전이 자신의 역량보다 지나치게 쉽지도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은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칙센트미하이는 이 상태를 플로우라고 명명했다. 플로우는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이다. 그는 플로우 상태가 따분함과 불안함 사이에 위치한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기술 수준이 과제가 주는 어려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불안함을, 반대로 기술 수준이 어려움보다 더 높을 때는 따분함을 느끼게 된다. 플로우는 기술과 도전이라는 두 차원의 균형이 맞을 때 경험할 수 있다. 이 플로우 이론은 팀 페리스의 제거 전략에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술 수준에 비해 도전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술 수준에 비해 도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플로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기술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팀 페리스의 제거 전략은 바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하위 80%의 업무를 제거할 때 당신은 상위 20%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한다. 그리고 그 상위 20%의 업무는 대개 당신의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이 균형을 이루는 진정한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팀 페리스는 경고한다. 제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훈련이다. 우리의 업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잡무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침범한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상위 20%에 속하는가, 하위 80%에 속하는가? 찰스 두이그는 이 지점에서 핵심 습관의 개념을 제시한다.
핵심 습관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힘을 지닌 습관이다. 즉, 그 습관이 조직 전체에 퍼지면 다른 습관까지 바꿔놓는 습관이다.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두이그는 알루미늄 기업 알코아의 CEO 폴 오닐의 사례를 소개한다. 오닐은 취임 이후 안전을 핵심 습관으로 삼았다. 그는 산재율 제로를 목표로 안전계획을 세웠다. 신호는 노동자의 부상이었다. 반복 행동은 책임자가 24시간 이내에 오닐에게 보고하고 산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보상은 승진이었다. 열망은 승진에 대한 열망이었다. 이 핵심 습관은 놀라운 연쇄 효과를 가져왔다. 책임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해야 했고, 근로자들에게 생산 라인을 멈출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결국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고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재해율 감소, 원료 손실이 줄어 원가 절감, 기계 고장 시 즉시 교체, 품질 개선 등의 연쇄 효과가 발생했다. 두이그는 또한 운동이 핵심 습관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하면 운동과 관계없는 삶의 다른 부분들까지 부지불식간에 바뀐다. 운동을 시작하면 식습관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담배도 덜 피우고 동료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내도 깊어진다. 신용카드도 절제해서 사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운동이 다른 변화를 광범위하게 끌어내는 핵심 습관인 게 분명하다. 팀 페리스의 제거 전략은 바로 이 핵심 습관을 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당신이 하위 80%의 업무를 제거하는 습관을 핵심 습관으로 삼는다면 이 습관은 당신의 업무 방식뿐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제거해야 할 80%와 유지해야 할 20%를 구분할 것인가? 팀 페리스는 이 구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첫째, 시간 사용을 기록하라. 일주일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라. 15분 단위로 쪼개어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상세히 기록하라. 이것은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당신의 시간이 실제로 어디에 소비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 각 업무의 가치를 평가하라. 각 업무가 당신의 전체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라.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지만 솔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당신이 오랜 시간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가 실제로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업무이다. 당신이 수없이 응대한 고객이 실제로 수익성은 낮고 불만만 많다면 그 고객은 제거 대상이다. 셋째, 20%를 선택하라.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상위 20%의 업무를 선택하라. 이것은 당신이 유지하고 집중하고 발전시켜야 할 업무들이다. 나머지 80%는 제거, 축소, 위임의 대상이다. 넷째, 제거하라. 선택된 80%의 업무를 과감히 제거하라. 이것은 두렵고 불안한 과정이다. 그러나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가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처리할 기회가 생긴다. 팀 페리스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 1에서 10까지의 단계 중에서 1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고 10이 영구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는 3이나 4 정도의 단계에 해당될 것이며 내 인생을 쫑치게 할 빌어먹을 대부분의 재앙도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듯하고 영구적인 9나 10을 위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시적인데 불과한 3이나 4 정도를 거는 것이고 원한다면 조금 더 추가로 일함으로써 원래 있던 일 중독의 감옥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깨우침이었다. 이 깨우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치명적이지 않다. 그리고 설령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제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이다. 팀 페리스는
또한 거절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에 극도로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타인의 요청을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팀 페리스는 말한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선택이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는 거절 연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점심 약속, 사소한 부탁, 의미 없는 회의 초대. 이 작은 거절의 성공 경험이 쌓이면 더 큰 거절도 두렵지 않다. 둘째, 이유를 과도하게 설명하지 말라. 변명은 당신의 결정이 정당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되 책임을 떠맡지 말라.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찰스 두히그가 강조한 믿음의 개념을 다시 만난다. 두히그는 습관을 항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에서 도움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팀 페리스의 제거 전략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혼자서 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당신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즉 뉴리치를 꿈꾸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당신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들의 실패 사례는 당신에게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팀 페리스는 이 책을 통해 바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고 수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자 매니페스토인 것이다. 당신의 하위 80%는 무엇인가? 당신이 오늘 한 일 중에서 내일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가장 적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두려워서, 익숙해서, 죄책감 때문에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제거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제거 목록을 작성하라.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목록의 첫 번째 항목부터 실행하라. 그것이 당신의 뉴리치 여정의 두 번째 단계이다.